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 이론, 사례관리의 이론적 근거와 근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생태체계 이론, 그다음에 이제 강점,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이론적인 어떤 근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라 그러면 강점이 무엇인지, empowerment가 무엇인지, 또 뭐 역량이란 개념들이 좀 많이 혼돈되어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자라 그러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병리, 아파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될 어떤 진단적인 어떤 부분들, 그런 병리라고 하는 개념과 학은 개념과는 좀 구별되는 개념으로 심리 사회적인 부분으로서 개인이나 가족, 집단 또는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용기나 능력들, 의지, 역량, 가능성, 비전, 가치, 희망, 통합성들을 우리는 강점이다. 사회복지학에서 사례관리에서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empowerment 뭐라고 하는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힘, 파워라고 하는 개념의 뿌리를 둔 겁니다. 그래서 empowerment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통제와 권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나약해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인생을 좀 계획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나게 해주는 것,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강점과는 다른 empowerment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역량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아직 발휘되지 않은 내적 잠재력, 그러한 것들, 감춰져 있는 힘, 내 안에 들어가 있는 힘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 잠재력들을 최대화시켜서 끌어내는 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단어에 대한 개념들도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유대, 뭐 연계,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저도 물론 이제 학교라는 어떤 기관에 연계돼서 다양한 교수님들과도 연결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또 실제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하고도 대표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 여러분들 또 졸업생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다양한 연결을 하고 있죠. 또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례관리에서의 네트워크는 조금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화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이나 사회 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어떤 명칭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자원, 기술,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 또 지식이나 신뢰 등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들과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연결선, 뭐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책무성의 시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정의를 하고 공부를 해왔던 것처럼 그러한 사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킹은 자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기관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회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기관이라고 하는 많은 어떤 그 사회복지 법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제한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뭐 가령 어떤 후원금을 모아서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자 할 때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 안 됐는데도 우리 지역 사회에
아니 우리 기관에 이용하시는 많은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도와야 된다고 그럴 때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 뭐 쉽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뭐 라이언스 클럽이나 뭐 로타리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역사회 많은 기관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함께 그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함께 그런 일들을 또 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네트워킹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뿐만 아니라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떤 단체나 기관들, 기관 대 기관, 사람 대 사람 간의 어떤 연결망들을 촘촘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맺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협약이라든가 꼭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또 그것이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사회복지 기관의 어떤 역량으로도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필요성들도 많이 높아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또 신속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서 자원이 절약된다는 측면에서도 사례관리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범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도 이제 상담 현장에서 저희가 그 다양한 저희가 뭐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부분에서 상담을 하는 거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상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많은 상담 기관들, 뭐 가정폭력 상담 아니면 뭐 성상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성장 상담 아니면 어떤 그런 학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담을 하신다 아니면 유아들에 대한 상담을 하신다 부모에 대한 상담을 하신다는 분들을 기관과의 연계를 많이 하고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저희 기관을 찾아오셨지만 뭐 그 가족을 상담을 했을 때 필요하면 가족 상담까지도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을 상담해 보니 그 가족은 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떤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좀 받아서 상담을 받으셔서 아니면 교육을 참여해서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 그러면 다른 기관들로 연계해드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연계하고 이관을 시켜드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어떤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역 기반의 어떤 사회복지 공급 체계의 구조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직 간 네트워크가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촉진되었죠. 그래서 뭐 부천시 오정구의 재활 네트워크, 또 인천광역시의 종합사회관, 사회복지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또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례관리를 위한 어떤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가장 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2005년에 시작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되어서 지역사회복지 자원들,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 현장의 자원들을 모아서 사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체계들이 공식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그 지역 기반의 복지 공급 체계의 좀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도를 활용한 부분들로 처음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공동모금회나 뭐 공익재단, 그 다음에 기업사회공헌 같은 것도 실제로는 바로 이러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제도상의 어떤 기관들을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역적으로는 종교기관, 동호회, 또 회원조직, 마을 만들기 사업, 품앗이나 친구나 친척들, 또 그 외에 전달 과정으로서 좀 살펴보면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전문 기관들, 이러한 기관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실제로는 우리 학교 다양한 교육기관들도 이러한 그 네트워크의 어떤 한 담당 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개인들, 자원봉사자들, 시민의 사회단체들,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 법정인 어떤 이런 장애인 복지관 이런 단체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보시면 종교기관이나 법적인 단체의 어떤 기관이나 학교들, 많은 다양한 학교들, 이런 기관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무엇을 사회복지에,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 실천 방법의 사례관리 실천 방법에 있어서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요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발표회나 토론회나 아니면 지역 사회복지기관들끼리의 협의체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필요한 어떤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클라이언트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 이론이다.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사례관리 적용 방안은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69페이지에 표 3-4 네트워크 이론의 사례관리 적용 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에 있어서는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협력기관과의 사례관리팀 구축, 또 지역사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솔루션위원회 구축, 인적, 물적 자원망 구축,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운영 체계를 위한 또 구축을 하는 방법, 또 인테이크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비공식적인 지원들, 아니 다양한 지원들,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센터, 학교, 지역 아동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사정에 있어서도 통합사례관리팀과 공동으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또 고위험한 사례의 경우에는 솔루션위원회의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체계에 있어서 사례관리 과정의 전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네트워크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인적 아니면 물적 자원, 지역사회 체계의 네트워크들을 좀 구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까지 보아왔던 이론적인 근거, 생태체계 이론, 강점, 관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론,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사례관리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다. 그 다음에 실천 현장에서 우수하게 또 다양하게 또 많은 부분에서의 이론과 실천 과정의 공통점들, 공통분모를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례관리 모형과 한국적 적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다양한 이론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하는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엠파워먼트 이론, 가족사정과 개입이론, 또 상징적인 상호작용주의 관점, 사회자본 이론,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이론들은 이제 전문 학사 과정에서 공부를 다 해보셨을 거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 좀 더 깊이 있는 부분들로는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생태체계 관점 이론, 생태체계 관점, 강점 관점, 그리고 네트워크 이론,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꼭 좀 이해를 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2장 사례관리 모형과 한국적 적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모형이 왜 중요하냐가 제일 중요하죠. 사례관리 모형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델, 모형, 이론적인 근거.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에 사례관리를 하고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론적인 근거를 잘 찾지 못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무슨 이론이에요? 그 이론 갖고 언제 해요? 아니면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어떤 방법은 다 이론에 근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어떤 실천 방법을 좀 중시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뭐 생필품을 전달하거나 뭐 현물을 전달한다거나 그리고 나머지 뭐 상담하는 건 저쪽 상담소를 소개해 준다거나 하는 어떤 이런 실천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어떤 과정들을 좀 중요시하는 어떤 그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그 지역사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천 방법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통합성, 통일성,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경험들을 좀 갖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 모형이나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관리 모형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체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방법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형의 아니면 실전 방법의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한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참여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평가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선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슈퍼바이징을 통해서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다른 부분, 외적 평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그 두 가지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아까 근거 모형들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어떤 이론 근거뿐만 아니라 이런 모형들을 이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어떤 그 사례관리 모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우드사이드와 맥카미 주장한 것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 유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좀 해보면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관리 서비스 전달에 관한 다양한 접근은 각 모형의 목적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의 책임성, 그 다음에 역할, 개입 기간, 또 여러 관점들을 한 번에 그 모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례관리의 각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례관리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사례관리 모형은 그 지역사회마다 아니면 연구자의 어떤 시각마다 그 지역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접근하니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접근도가, 만족도가, 참여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맞지 않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맞는 어떤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변형을 한다거나 그러한 방법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관리 모형의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현실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모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다양한 사례관리 모형을 아는 것은 사례관리자가 어떠한 시스템을 만나든 그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잘 알려준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사례관리 모형을 공부한다 라고 이렇게 거꾸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관리 모형의 기준인데요. 여기서 한번 좀 보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71페이지 표 3-5 사례관리 모형에 접근하는 기준 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사례관리학회에서 발표한 것들을 좀 보면요. 직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에 대한 기준, 사례관리 모형으로 보고 아니면 또 개인별 클라이언트인지 아니면 다중체계 틀에서의 그 클라이언트인지 그 다음 개별 사례관리자 아니면 또 사례관리 팀 접근을 할 건지 또 주요 이론을 활용할 건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항을 좀 보면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에서의 모형은 예, 서울시 한국형 ACT 모형이 이제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는 한국형 모형에서는 ACT 모형도 좀 한번 볼 건데요. 사례 관리자의 직접 서비스 및 임상적 개입 정도를, 그 다음에 서비스 행정 절차 조정 및 서비스의 연계 정도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이 될 때 바로 이러한 사례 관리 모형들을 좀 보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개별 클라이언트와 다중 체계들에서의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 대처와 해결에 집중하는 어떤 방법이냐, 또는 클라이언트 및 소속 체계의 원활한 사회 기능을 향상을 하기 위한 어떤 모형이냐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방법들에서 클라이언트 접근 모형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으로는 아직 개발돼서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외국의 사례에서는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사례 관리자가 사례 관리 서비스 전달을 전체를 총괄하느냐, 아니면 예, 여러 기관의 서비스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팀제로서 접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한 어떤 사례 모형으로는 인천광역시의 종합복지관 통합 사례 관리 모형이 아주 적절하더라라는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형들의 장점과 단점, 또 어떤 방법에서 어떤 사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것들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다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에 나가서 사례 관리를 담당을 하게 될 때 이런 어떤 개별 사례 관리 모형의 이해 기준에 따라서 제가 총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팀제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직접 서비스를 줄 건지, 간접 서비스를 줄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형들을 찾아보고 그 모형의 장단점들을 미리 숙지하고 계시다라 그러면 사례관리 현장에서의 예, 접근 방법,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예, 다양해질 수 있고요. 또 이론적인 근거와 어떤 실천의 방향성을 좀 잘 잡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예, 우리가 사례관리 모형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양한 모형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그냥 이 부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표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사례 관리의 모형들에 대한 이해 기준들로서의 어떤 다양한 모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리와 포트너의 모형은 심각한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 관리자의 역할에 초점을 둔 사례 관리 모형으로서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형에서는 이제 1990년대 예, 아동 가족 대상으로 등장한 모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재가치료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집에서 재가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모형들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가 기존의 치료에 사례 관리를 첨가한다 하는 어떤 그런 모형의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례 관리를 위한 사정에 있어서 정신장애 진단, DSM-4 지금 5, 6까지 나오고 있죠. 그 정신장애 진단에 대한 어떤 진단을 중요시하고 있어서 그러한 어떤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을 만날 때는 바로 이러한 얼리와 포트너의 모형들로서의 어떤 사전 지식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개인 모형이고요. 또 다학문적 관련기관 연계 팀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점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다 설명을 드리기엔 좀 너무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요. 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얼리와 포트너의 모형은 특징으로는 기존의 치료의 사례 관리를 첨가한 거고요. 사정에 있어서는 DSM-3의 R2에 의거해서 정신장애 진단을 좀 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계획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치료계획, 용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또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으로서는 재가치료 모형이고 중개인 모형이고 또 다학문적이고 관련기관 연계의 팀 모형이고 또 강점 모형이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어떤 사례를 만났을 때의 모형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우수한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드사이드와 맥클라람의 사례 관리 모형인데요. 우드사이드와 맥클라람의 모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 기반 사례 관리 모형이고요. 또는 조직 기반 사례 관리 모형.
또 책임 기반의 사례관리 모형으로서의 좀 좋은 모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관리 목표, 또 전달 체계, 또 기타 상황 등에 따라서 사례관리자의 그 역할들이 다 따로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케이스들이 발견될 때 또는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모형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역할들은 어떻게까지 하는지 개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장점이나 단점은 뭐가 있었는지 또 세부 모형들은 어땠는지를 인지를 하신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그 케이스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어떤 우리 사례관리자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황성철 연구자가 발표한 황성철의 한국적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례관리 여러분들 교재를 함께 보시면 교재 78페이지에 표 3-8 사례관리의 실천적 모형과 실행 및 구조적 차원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철 연구자가 이야기한 한국적 모형은 기존의 외국 사례에서 발표되어 있던 많은 모형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연구를 하고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눴죠. 단순하게 할 거냐, 사례관리를 기본형으로 할 거냐, 종합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문적인 관리형으로 할 거냐, 이렇게 큰 틀에 네 가지 틀로 구별을 하고 사례관리의 목적이나 사례관리의 기능, 또 사례관리자의 역할, 또 사례관리자의 교육 및 전문성 정도, 또 조직 내에서의 사례관리자의 위치와 슈퍼비전에, 또 사례관리자의 담당 사례 수, 또 개별 접근할 건지 팀으로 접근할 건지, 또 사례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자율성 및 권위의 정도를 얼마나 줄 거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사례관리를 진행해 나갈 거냐, 기본적인 걸로 할 거냐, 또 종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아니면 전문 관리형으로서의 사례관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모형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홀과 동료들의 ICM 모형입니다. ICM 모형은 이제 IO와 사례관리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강점 관점에 초점을 둔 IO와 사례관리 모형이 이제 이렇게 ICM 모형이다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 약물남용연구소의 연구 지원을 받아서 5년간 물질남용 치료 중인 농어촌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해왔던 어떤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어떤 연구 진행들을 해오고 있다. 또 이런 모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하나 선생님들과 좀 더 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외국의 사례들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례관리 실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황성철 연구자의 한국적 모형 구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갈 거냐, 기본만 할 거냐,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관리형의 모델들을 택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례관리자 역할들과 기관 내부에서의 역할, 또 업무 범위, 또 사례관리자가 어떤 그 권한까지 가질 거냐,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를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큼까지 접근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어떤 그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다 볼 수 없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소개를 드리는데요. 시간이 좀 되신다라 그러면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사례 관리는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들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례 관리의 모형들 어디에 접근될 수 있지? 또 어떻게 하고 있지? 좀 관심을 가지셔서 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또 공부를 또 심도 있게 또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좀 한번 좀 키워 좀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2부 중간고사가 끝나면 저희가 사례관리 회의를 할 건데요. 실제 사례들을 교재에 이제 설명된 사례들을 가지고 팀별로 이제 실제 사례관리를 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함께 만약에 내가 사례관리자라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강점 관점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폭넓게 다양하게 연구해 그 사례 관리 회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잠깐 설명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3교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